자, 보시면은 요즘에 속도 조절, 인상을 계속 한다고 하는데 계속 요것만 강조하고 있죠, 요즘에. 속도 조절한다고 하니까 계속 무슨 이야기 나와요? 뭐 환율 떨어지고 주식 반등하고.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몇 달 전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금리 인상 끝, 금리 인하나 혹은 양적 완화인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혀 아닌데 마치 금리 인하되고 마치 양적 완화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환율이 왜 올라요? 물론 뭐 중국 영향도 있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자금은 어디서 어디로 오른다?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또 위험한 곳에서 보다 안전한 곳으로 흘러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쪽은 수익률, 이쪽은 안정성인데 물론 여기서 이제 좀 가리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금리도 낮고 위험해요. 미국은 금리도 높고 안전해요. 그래서 당연히 일로 흘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게 뭐 단타로 시장을 잘 보고 뭐 들어오시는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말씀드리지만 양털깎기가 또 일어나려고 한번 털어먹으려고 들어오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항상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보니까 이상해요. 왜? 속도 조절하기에 증시와 환율이 오른다고 하면서 긴축이 지속되니까 유가는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써먹으려고 그래요. 증시와 환율이 오르기 위해서는 완화가 돼야 되죠. 미국에서 완화가 돼야지 증시와 환율이 올라가는 건데 완화가 아니고 속도 조절일 뿐인데 훈풍이 분다고 하면서 속도 조절을 했는데 긴축이 강력해지는 것처럼 해서 유가는 떨어진다. 그래서 물가는 잡힐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 속도 조절은 할 것으로 보이죠. 빅스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왜 빅스텝을 하려고 그래요? 물가가 잡히진 않았죠. 그런데 정점은 지났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올리진 않아도 되겠다. 다만 어디까지 잡아야 돼요? 미국이 원하는 물가는 2%. 그런데 아직 7.7%죠.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더 빨리 올릴 수도,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다. 이 정도죠. 그리고 너무 급격히 올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천천히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 빅스텝을 하긴 하는데 12월에 빅스텝 할 거예요. 거의 할 것처럼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자이언트 스텝 하게 되면은 사실 시장이 굉장히 죽을 수가 있죠. 확 심리가. 그래서 갑자기 진짜 경기 침체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너무 위축돼서 심각하게 올 수도 있고 그런 점은 있지만 빅스텝은 하되 또 빅스텝 할 거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 전원에서는 최종금리 이야기는 계속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뿐만이 아니라 내년 2월 차기 연준회의에서도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예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오고 있어요?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심리가 굉장히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많은 유튜버들, 특히 투기 조장하는 유튜버들 보면은 돈을 굴려서 자본소득을 얻어야 합니다. 무조건 굴리세요. 조금 그나마 나은 인간들은 공부부터 하세요. 더 못된 인간들은 경험부터 쌓으세요. 일단 돈부터 쳐 넣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핵심은 뭐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금을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굳이 부자가 될 정도까지는 아니고 내가 내 집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투자할 때 원금을 무조건 잘 지켜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한쪽만 보면 원금이 지켜지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쪽만 보지 말라고 지금 계속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요. 이건 간단해요. 이거는 진짜로 유동성으로 올랐다가 유동성 빠지니까 빠지는 거예요. 왜? 얘네는 생산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생산성이 전혀 없어요. 전혀. 부동산 아파트 지어놓으면요. 그 아파트가 막 발전해요. 아파트가 음마 아파트처럼 옛날에 지었는데 이게 점점 더 발전하면서 지금 짓는 스마트 아파트처럼 발전을 하느냐? 아니죠. 코인도 마찬가지고. 코인이 무슨 생산성이 있어요?
유에서 물을 창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생산자 물가가 높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생산자 물가가 높다. 자, CPI는 꺾였는데 PPI는 올라간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물가 상승 혹은 줄었지만 인플레이션은 장기화된다. 왜? 생산자 물가는요,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면 이게 바로 물가에 반영이 안 되죠. 여기서 뭐 유통 과정도 거치고 뭐 보관 과정도 거치고 그 다음에 이게 소비자 손으로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게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로 반영이 된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앞으로 속도 조절에 대한 과한 기대감으로 지금 물가가 정점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꺾였고 유가가 어느 정도 눌려서 물가가 좀 꺾였지만 속도 조절을 들어가면서 다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물가가 장기화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12월 연준 그저께 토요일날 나온 말이죠. 4.6%였던 최종금리를 4.75에서 5%로 높인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얼마예요 지금? 5.5%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최종이 아니라 올해 최종, 올해.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도 다시 생겨나고 있다는 소리다. 물론 지금 봤을 때는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연준에서 별말 안 하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은 파월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다? 경기 침체보다 인플레 고착화니까. 그래서 인플레가 고착화되면요 이거 바꾸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그게 당연하게 돼버려요. 빅스텝을 하고 나서도 물가가 또 이것 때문에 튀어오르진 않는지 혹은 물가가 튀어오르지는 않지만 꺾이다가 갑자기 멈추는지 그래서 고착화가 될 것 같아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예의주시할 거다. 그것에 대해서 답이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파월도 얼마나 갈지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게 속도 조절을 의미했을 때 지금 물가가 꺾이는 속도는 빠르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 조절을 이야기한 것은 인플레와의 전쟁을 길게 끌고 가겠다는 소리다. 자, 그래서 최대 6.5%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JP모건에서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최대 6.5%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가장 극단적인 전망 중에 하나지만 어때요? 올해 초만 생각해 봅시다. 저희 제외하고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것이다. 최소 3% 이상 올라갈 것이다. 올해 초에 예측한 유튜버가 누가 있을까요? 혹은 전문가는. 그러니까 저희는 코로나 유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급진적으로 뺄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급진적으로 풀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이런 게 아니고 질병이 터졌으니까 이게 좀 잦아들고 경제활동 돌아가면은 그 전에 유동성을 줄이고 있었다. 양적 긴축에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긴축을 그만큼 빠르게 할 수밖에 없다. 빠르게 풀었던 만큼. 근데 다들 막 2%, 2.25%이 정도밖에 이야기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야기가. 이런 부분 잘 생각해 보셨을 때 JP모건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예측해서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올해 초에 예측했던 것도 빗나가니까 이번에는 좀 길게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글로벌 인플레이션 정점 지났나 혹은 물가 상승세가 끝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점을 지났을 뿐이지 인플레이션 장세는 계속되고 있다. 자, 그래서 정점에서 꺾였을 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잡는데도 꽤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상 마지막 한 번 남았다. 이거 개소리예요. 미국에서 아직도 더 올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빨리 멈춘다. 말이 안 되는 게 늘 이야기하는 게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른데 못 쫓아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튀르키 여기는 오히려 금리 낮췄다가 개피 받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사정이 있어요. 미국보다 더 급한 사정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미국보다 금리 올리기는 부담이 크죠. 근데 미국의 금리 올리는 건요, 우리나라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미국은요 항상 지네 나라를 위주로 한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당연히
다른 나라 사정 봐줄 필요 없죠. 내 코가 석잔데. 그러면요, 부담이 되더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빚을 졌어요. 근데 빚이 굉장히 빠르게 불어나서 갚기 굉장히 부담된다. 내가 이거 갚으려면 우리 집 팔아야 돼요. 그런데 집 팔어? 집 파는 건 안 되고 천천히 갚어. 이게 아니라 갑자기 막 사채업자들 찾아오면 갚아야 돼요. 경매 압류 들어오면 갚아야 되고, 뭐 딴 데서 끌어다 쓰든 뭐 어떻게 하든 그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상황이 됐을 때 부동산 붕괴로 인한 타격을 보느냐, 아니면은 수출 붕괴로 인한 타격을 보느냐. 지금 딴 거보다 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이 수출인데 금리 못 따라가니까 지금 수출이 계속 적자나고 있죠. 요것만 잘 보셔라. 우리나라는 물가가 미국처럼 꺾이고 있지도 않고 심하게.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물가 상승률을 굉장히 낮게 책정하고 있다. 주거비 같은 거 제외해서. 이런 것까지 보시면은 비중이 낮기 때문에, 주거비 같은 거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보시면은 그냥 저게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언론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굉장히 그쪽으로 자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시키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금리에 대해서 맨날 증권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애널리스트들. 그 사람들 올해 초에 다 틀렸는데 아직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런 걸 봐라. 자, 그래서요, 대기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대기업들을 하는 걸 봐야 돼요. 지금도 아직도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떨어질 때가 기회다. 뭐 하고 있어요? 투자도 안 하고 현금 쌓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현금을 왜 쌓을까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돈을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하다. 어디 투자하는 거는 손실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위험 대비하는 거죠.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대비해 놓는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게들이 지금이 기회다 라고 보신다면 굉장히 웃기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 어제도 무슨 기사 뜨더라고요. 대기업 건설사들이 뭐 건설하는 거 쫓아가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대기업들부터 이미 현금화한 지 한참 됐는데 가게들은 자꾸 뭐를 사라고 하냐.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진짜 경제가 박살나서 금리 인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 그런 경우 아니라면은 적어도 더 많이. 사실은 지금 4% 이상 올려야 돼요. 미국이 5% 6%까지 올리면. 그리고 미국이 빨라야 24년 6월. 이것도 계속 늦어지고 있죠. 금리 인하 시기가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밀렸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더 빨리 할 이유는 없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시고, 그때까지 자산이 붕괴된 다음에 금리 인하하면 금방 다시 오를 수 있느냐. 지금 여력이 안 된다. 이거는요, 뭐 아까 3.5%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굉장히 여력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해 보셔라. 그러면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거나 현금에 준하는 안전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